15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도로 보면 참 특이하게 생긴 나라예요. 옆으로 퍼진 게 아니라 위아래로 길쭉하게 뻗어 있습니다. 남북 길이가 1650km 남짓. 감이 잘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16km인데 그걸 4번 이어붙여야 겨우 나오는 길이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안을 오가는 철도는 낡았고 국내선 비행기 값은 서민에게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도 물건도 지방 경제도 결국 도로 위버스 등에 얹혀서 움직여야 했어요. 실제로 수도 하노이에서 남부 호치민까지 슬리핑 버스로 가면 30시간에서 36시간이 걸립니다. 아침에 탄 버스가 다음날 저녁에나 도착하는 여정이 이 나라에서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흔한 노선이에요. 그래서 좌석 대신 아예 침대를 깔고 밤새 나라를 종단하는 슬리핑 버스라는 독특한 문화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대형 버스는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굴러가게 하는 생존 인프라였습니다. 그럼 2000년대 후반, 이 인프라를 채운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놀라지 마세요. 지금의 승자가 아니라 정반대편, 중국이었습니다. 2008년에서 2011년 무렵 베트남 도로를 굴러다니던 대형 버스는 사실상 중국산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가격. 같은 급 한국산의 60에서 70% 수준으로 거의 반값에 가까웠어요. 이제 막 경제가 커나가는 나라, 도로에 채워야 할 버스는 넘쳐나고 새 노선은 매달 생기던 시절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반값에 큰 버스를 살 수 있다는데 안 살 이유를 찾는 게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그 시절 현대와 기아는 베트남 대형 상용차 시장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건이 나쁜 게 아니라 물건 뒤에 붙어야 할 것들이 없었어요. 차를 팔 대리점망, 그리고 고장났을 때 몇 시간 안에 달려와 줄 정비망. 이 두 그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신차 시장의 후보에 못 오릅니다. 그러니 그때 베트남 도로에서 볼 수 있던 한국 버스라고는 한국에서 오래 굴리다 넘어온 중고 관광버스 정도가 전부였어요. 옆면에 한국말 회사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붙어 굴러다니던 그런 차들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꼭 짚고 갈 게 있어요. 그때 베트남 운수업자들이 중국산을 고른 건 절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 안에서는 오히려 정답에 가까웠어요. 바로 그래서 다음에 벌어질 반전이 더 얼얼한 겁니다. 완벽해 보이던 그 계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3년 차부터였습니다. 첫 1년은 정말 멀쩡했어요. 잘 달렸고 장고장은 참을만 했고 오히려 싸게 잘 샀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죠.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면서 운수회사 사장들이 한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버스가 굴러야 돈이 들어오되 정비소에 나가는 돈이 되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차체 밑바닥이었습니다. 정비사가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하부 철판을 손으로 툭 치면 녹슨 조각이 우수수 부스러져 떨어졌다고 해요. 왜 하필 베트남에서 이렇게 빨리 무너졌을까요? 답은 지도에 있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나라라 주요 도로가 바다를 바로 끼고 달려요. 공기 중에 짠 소금기가 1년 내내 떠다니고 낮 기온은 40도를 오르내리는 데다 습도까지 높습니다. 쇠붙이한테는 이보다 더 잔인한 환경이 없어요. 이런 곳에서는 방청 처리, 그러니까 녹 못 오게 막는 코팅을 얼마나 꼼꼼히 했느냐가 그 차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반값을 맞추려면 어딘가에서 원가를 후려쳐야 하잖아요. 하필이면 눈에 안 보이는 이 방청부터 후려친 결과가 3년 차의 녹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철 냄비를 소금물에 하루도 안 빼고 담가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팅이 얇으면 안에서부터 삭는 거죠. 여기에 배선 피복이 열에 눌어붙어 녹아내리는 사고까지 겹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삐끗하면 그 다음이 따라 무너지는 도미노 같은 고장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진짜 결정타는 여기서 나옵니다.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었어요. 중국 본사에 주문을 넣으면 부품이 배를 타고 국경을 넘어 들어올 때까지 보름씩 걸렸다고 합니다. 그 사이 버스는 부품 하나를 기다리며 마당에 꼼짝 못하고 묶여 있어야 했죠. 여기서 좀 서면 어때? 싸게 굴리면 되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버스라는 물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고 표를 팔아야 겨우 벌이가 도는 사업에서 버스 한 대가 마당에 서 있는 하루는 매출이 딱 멈추는 날입니다. 그런데 할부금이든 기름값이든 나갈 돈은 그대로 나가요. 한 달에 보름을 세워두는 차는 반달치버리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차인 셈입니다.
반값이라고 좋아했던 그 절반이 매달 절반씩 통장에서 도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자동차 업계 사람들이 쓰는 개념 하나를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총 소유 비용, 뜻은 아주 단순해요. 차 한 대의 진짜 값은 살 때 낸 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 때 낸 값에다 굴리면서 들어가는 기름값과 정비비, 고장나서 못 굴린 날의 손해까지 다 더하고 나중에 팔 때 손에 들어오는 돈은 도로 빼줘야 해요. 이 네 가지를 다 계산해야 그 차의 진짜 몸값이 나옵니다. 그중 가장 큰 덩어리가 뭐냐? 기름값도 정비도 아니고 감가상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값이 저절로 스르륵 빠지는 부분. 상용차 업계에서는 이 감가상각이 총 소유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걸로 봅니다. 살 때 낸 돈보다 굴리는 동안 알게 모르게 녹아내리는 값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서 반값의 함정이 드러납니다. 튼튼한 차는 값이 천천히 빠지니까 몇 년 뒤에 팔아도 목돈이 손에 들어오는데 바닥부터 삭기 시작한 중국 버스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살 때 아낀 절반을 팔 때 못 건진 값으로 고스란히 토해내는 구조인 겁니다. 이걸 5년치로 다 더해보면 결과가 뒤집혀요. 싸게 산 쪽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토해낸 겁니다. 처음에 흡족했던 그 반값이 몇 년에 걸쳐 이자까지 붙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트남 운수업자들은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한 문장을 배웁니다. 싼 게 사실은 가장 비쌌다. 이 깨달음이 시장의 문법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다음 차를 뽑을 때 이들의 기준이 확 달라졌어요. 5년, 10년을 굴려도 멀쩡할 것, 고장이 나도 부품이 며칠 안에 도착할 것, 몇 년 뒤에 팔 때 죗값을 받을 것,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브랜드만 살아남는 시장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정확히 들어맞은 이름이 딱 하나 있었어요. 현대 유니버스였습니다. 이 냉정한 계산을 말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증명해버린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답고 동시에 가장 무섭다는 산길, 하이반 고개. 다낭과 후에를 잇는 이 산악도로는 길이가 약 21km, 정상 부근이 해발 500m 남짓입니다. 거리는 그리 길지 않은데 급한 오르막과 급커브가 쉬지 않고 이어지는 악명 높은 난코스예요. 현지 기사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돌 정도입니다. 하이반을 못 넘는 버스는 버스가 아니다. 왜 그렇게 무서운 길이냐면요. 올라갈 땐 엔진이 뜨거워지고 내려갈 땐 브레이크가 뜨거워지기 때문이에요. 오르막에서는 무거운 몸을 끌고 경사를 계속 밀어 올려야 하니 엔진에 어마어마한 부하가 걸립니다. 힘이 붙이는 차는 냉각수가 끓어오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실제로 이 고개 오르막 갓길에는 본넷을 활짝 열어 젖힌 채 하얀 김을 뿜고 있는 중국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을 속도 한 번 안 줄이고 유유히 치고 올라가는 다른 버스가 있었어요. 옆구리에 붙은 마크는 익숙한 글자, 현대. 이 장면이 어찌나 인상 깊었는지 기사들 사이에 아예 속담처럼 굳어버린 말이 하나 생겼다고 해요. 하이반에서 본넷 열고 서 있는 건 중국 버스고 그 옆을 그냥 지나가는 건 한국 버스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내리막입니다. 긴 내리막에서 무거운 버스를 붙잡겠다고 브레이크만 계속 밟으면 그 마찰로 브레이크가 벌레께 달아올라요. 어느 순간 뜨거워진 브레이크의 마찰력이 뚝 떨어지면서 밟긴 밟는데 안 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걸 페이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10톤짜리 버스가 브레이크가 사라진 채로 산길을 굴러 내려가는 상상만 해도 아찔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이 하이반 근처와 다낭 인근 산악 도로에서 관광버스가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됐죠. 그때마다 베트남 사회에는 한 문장이 조금씩 더 깊게 새겨졌어요. 버스의 안전은 곧 목숨이다. 값이 조금 싸다고 아무 버스나 고르는 건 내 가족의 목숨을 싸게 처분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이 시기부터 단단히 자리를 잡습니다. 이 하이반 고개에서 유니버스가 하나의 전설이 되어간 힘, 크게 세 기둥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차체예요. 유니버스는 모노코크라는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버스 전체가 하나의 통뼈처럼 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바닥과 뼈대와 껍데기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몸통 전체가 한 덩어리로 힘을 나눠봤습니다. 무거운 짐을 여럿이 어깨를 나란히 대고 함께 드는 것과 혼자 낑낑대며 드는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사고가 나 뒤집혀도 승객이 앉은 공간이 쉽게 찌그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틈, 이른바 생존 공간이 지켜집니다. 둘째는 심장과 브레이크예요. 프리미엄 모델에는 12리터급 대형 디젤 엔진이 얹히고 여기에 독일 ZF4의 변속기가 붙습니다.
그런데 진짜 승부는 다른 데서 갈려요. 리타더라는 보조 브레이크가 있는데 엔진과 변속기의 회전 저항을 이용해서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거의 안 쓰고도 차가 스스로 속도를 죽여주는 장치입니다. 하이반 같은 긴 내리막에서 앞서 말씀드린 페이드 현상을 원천 봉쇄해주는 문자 그대로의 생명줄인 겁니다. 그 고개를 매일 넘는 기사에게 이 차는 브레이크가 안 터진다는 확신 하나가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짐작이 가시죠. 셋째는 베트남 땅에 맞춘 현지화입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와 높은 습도를 견디도록 냉방계통을 손보고 결정적으로 부식 문제는 전착 도장이라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이게 참 인상적이에요. 붓이나 스프레이로 겉면에 도료를 바르는 게 아니라 아예 차체를 커다란 도료 탱크에 통째로 담가버립니다. 그러면 겉면은 물론이고 눈에 안 보이는 안쪽 틈새, 용접으로 이어붙인 이음매소까지 도료가 스며들어 코팅이 되어요. 소금기 가득한 해안도로를 사시사철 달려도 속부터 사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어막을 통째로 입혀서 내보내는 겁니다. 중국산이 3년 만에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를 한국버스가 정확히 겨냥해서 메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벽이라면 진짜 무서운 벽은 그 다음에 세워집니다. 좋은 물건 하나로 남의 나라 시장을 통째로 삼키는 일은 그렇게 만만하게 벌어지지 않거든요. 현대는 좋은 버스를 그냥 판 게 아니라 이 시장을 뿌리까지 장악할 촘촘한 그물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 그물의 위쪽 손이 탕콩그룹이에요. 2017년 현대차와 탕콩그룹이 손을 잡고 생산 합작 법인을 세웁니다. 이름 그대로 현대탕콩자동차, 줄여서 HTMV. 공장은 베트남 북부 님빈성에 자리를 잡습니다. 1공장에 이어 2022년 11월 2공장까지 준공하면서 승용과 상용을 아우르는 대형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았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오리지널 유니버스입니다. 정부 의전용, 국빈을 모시는 차량, 값을 크게 따지지 않는 프리미엄 관광, 그리고 최근 시장에 얹은 최고급 프레스티지 트림처럼 럭셔리 상단을 정조준해서 눌러앉는 역할을 맡았어요. 특히 유니버스 프레스티지는 47인승 프리미엄 여객 시장을 겨냥해 편의와 안전사양을 대폭 끌어올린 트림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위쪽이 럭셔리를 잡았다면 아래쪽 대중시장은 누가 잡느냐? 여기서 등장하는 손이 타코, 현지 표기로는 THACO입니다. 베트남 최대 자동차 조립 유통 그룹이자 판을 쥔 토종 대기업이에요. 이 회사는 2000년대 초부터 기아 차량 조립을 시작하면서 한국계 상용차와 오랜 시간 발을 맞춰왔습니다. 관계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타코는 자체 브랜드로 대형 버스를 생산하며 베트남 대중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계 상용차와의 파트너십은 이 회사의 성장 뿌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아래쪽 대중버스는 부품의 상당 비율을 베트남 안에서 채웁니다. 국산화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결정적이냐? 베트남 정부 눈에는 이 차가 통째로 수입해온 남의 나라 물건이 아니라 자국 산업에서 만들어낸 자국 브랜드로 잡히거든요. 세제나 공공조달 입찰에서 훨씬 유리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중국산은 완제품 수입이라 관세와 규제라는 벽에 매번 부딪혀요.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위에서는 오리지널 유니버스가 럭셔리로 눌러앉고 아래에서는 현지 대기업이 만드는 국산 대접 대중버스가 가성비로 파고들어요. 위아래로 동시에 협공하는 구조이니 중국산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사실상 남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벽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눈에 잘 안 보이는데 훨씬 단단한 벽 이야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처음 접했을 때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버스가 베트남에서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금융자산처럼 작동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잔존 가치 차이. 그러니까 한국 버스는 5년이 지나도 값이 상당히 남고 중국산은 고철에 가까워진다는 그 차이가 여기서 진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게임은 은행에서 벌어져요. 운수회사가 새 버스를 뽑을 때 대부분 전액을 현금으로 치르지 못하고 은행 대출을 낍니다. 그럼 은행이 대출 심사에서 뭘 보겠어요? 이 버스가 5년 뒤에 얼마짜리로 남느냐, 그게 곧 담보가치예요. 한국 버스는 시간이 지나도 값이 잘 안 빠지니 담보가치가 높습니다. 대출 한도가 올라가고 금리는 낮아져요. 반대로 5년 뒤 고철 취급을 받는 차라면 은행은 담보로 잘 인정해주지 않죠. 대출은 빡빡해지고 금리도 비싸집니다. 결론이 어디로 뒤집힐까요? 운수회사 입장에서 한국 버스를 산다는 건 단순히 비싼 차 한 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낮은 금리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금융 자산을 하나 확보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초기 가격이 2배 비싸도 낮은 이자로 사업 자금을 굴릴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훨씬 남는 장사가 돼요. 우리 삶에 비유하면 감이 확 옵니다. 같은 목돈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뚝뚝 떨어지는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세월이 흘러도 값이 잘 안 빠지는 알짜 상가 한 채를 낀 채로 갈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 상가를 담보로 싼 이자에 돈까지 빌릴 수 있고요. 현대버스가 딱 그 알짜 상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현지에서 이 버스를 두고 움직이는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벽이 아직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엔 서류나 은행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벽입니다. 바로 버스를 매일 모는 기사님들의 마음이에요. 이분들 하루에 10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좌석이 편한지, 변속이 부드러운지, 냉방이 시원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가 나를 살려서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는지, 이건 사양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의 질이자 목숨값이에요. 그래서 한번 좋은 차를 몰아본 기사는 다른 차를 잘 못 몹니다. 몸이 이미 좋은 걸 알아버렸거든요. 이게 구매 결정에 아주 묘하게 작동합니다. 원래 새 차를 뽑는 건 사장의 몫이지만 사장이 견적을 뽑으려 하면 기사들이 먼저 나서서 목소리를 내요. 유니버스 아니면 힘들다고요. 좋은 기사를 붙잡아 두려면 사장이 좋은 버스를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회사가 차를 고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사들의 몸이 이미 차를 골라놓은 셈입니다. 이건 돈으로 세운 벽이 아니라 사람 마음으로 세운 벽이라 경쟁사가 값을 아무리 깎아도 뚫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볼까요? 튼튼하니까 5년 뒤에도 값이 남고, 값이 남으니 은행이 담보로 인정해주고, 담보가 되니 낮은 금리라는 혜택이 붙고, 그 덕에 부담이 주니 다음에도 또 같은 브랜드를 삽니다. 그렇게 굴러간 버스가 다시 튼튼함을 증명하고요. 튼튼함, 잔존 가치, 담보, 금융 혜택, 재구매, 5개가 끊이지 않고 빙글빙글 도는 하나의 고리가 된 겁니다. 이 고리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경쟁자가 가격표를 아무리 낮춰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의 문제거든요. 그 결과 지금 베트남에서 유니버스라는 단어는 특정 모델 이름 하나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최고급 대형 버스, 제일 좋은 관광버스를 통칭하는 일반 명사에 가까워졌어요. 여행사가 손님에게 저희는 유니버스로 모십니다. 한마디만 하면 가격 설명이 더 필요 없습니다. 그 한 문장에 최상급이라는 뜻이 다 담겨 있으니까요. 이름값이 워낙 커지다 보니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흉내낸 유사품까지 돌아다닐 정도가 됐습니다. 이름을 흉내내는 차가 나온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 이름이 곧 돈이 된다는 증거잖아요. 자동차 강국이라는 소리 한 번 못 듣던 나라의 버스가 남의 나라 도로 위에서 최고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참 마음이 편하겠지만 세상 모든 승부가 그렇듯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일지도 몰라요. 지금 베트남 도로의 판 자체가 통째로 뒤집히려 하고 있거든요. 베트남 총리실이 2022년에 내놓은 결정 876호가 그 방아쇠입니다. 운송 부문에서 녹색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 국가 로드맵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시작해 2050년에는 대중교통을 100% 친환경 차량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어요. 그저 슬로건이 아닙니다. 최근 하노이시는 시내 버스를 전기와 친환경으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48조 동, 우리 돈 수조 원 규모의 예산 계획을 승인했고, 호치민시도 2030년까지 수천 대 규모의 전기버스 도입과 이를 뒷받침할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기간이 끝난 대형 디젤버스는 순차적으로 전기버스로 교체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유니버스가 베트남 시장을 삼킨 힘은 내리막을 견디는 엔진, 브레이크, 리타더,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라는 무대 위에서 쌓아 올린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 자체가 서서히 걷히고 새 판이 깔리고 있어요. 내연기관 시대의 절대 강자가 전혀 다른 규칙의 새 게임판에서 다시 처음부터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반값으로 밀고 들어왔다가 튼튼함과 신뢰라는 벽에 막혀 물러난 중국이에요. 이번엔 무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가격을 후려치는 게 아니라 배터리 공급망과 스마트 기술, 자율주행이라는 새 무기로 재무장하고 돌아왔어요. BYD 같은 중국 브랜드는 이미 베트남 시장에 여러 승용 전기차 모델을 앞세워 진입했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초에는 베트남 현지 파트너와 손잡고 현지 배터리 공장 착공에 나설 만큼 뿌리를 심는 속도가 매섭습니다. 배터리 심장을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 원가 경쟁에서부터 유리한 고지를 잡고 시작하는 셈이에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안방에서 이미 벌어졌던 일입니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한때 절반을 넘어 50%대 중반까지 치고 올라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베트남에서 중국산을 밀어냈다고 자부하던 바로 그 시기에 정작 우리 동네 정류장에는 중국산 전기버스가 조용히 절반을 넘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판을 되돌린 건 총알도 관세도 아닌 정책 종이 한 장이었어요. 정부가 전기버스 보조금 기준을 손봤습니다. 그냥 싸다고 주는 게 아니라 배터리 에너지 밀도, 재활용 용이성, 사후 관리망 같은 항목을 반영해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자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이 이듬해 상당폭 꺾였습니다. 규칙을 어떻게 짜느냐에 판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우리 안방에서 직접 증명한 셈이에요. 이 대칭이 서늘한 겁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심어둔 이야기와 우리가 안방에서 겪은 이야기가 거울처럼 마주보고 있어요. 결국 이번 전기버스 전쟁의 승부처는 차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를 넘어 배터리 공급망과 정책 설계라는 새 규칙의 싸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회사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필름 카메라 시절 전 세계 필름 시장을 호령했던 코닥이에요. 놀라운 사실 하나,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 원형을 개발한 곳이 다름 아닌 코닥이었습니다. 미래로 가는 문을 자기 손으로 먼저 열어놓고도 지금 잘 팔리는 필름에서 나오는 돈이 너무 달콤해서 그 문을 스스로 넘지 못했어요. 세상은 통째로 디지털로 넘어갔고 그 사이 일댐 코닥은 무너졌습니다. 기술이 바뀌는 갈림길은 늘 지금의 일댐에게 가장 잔인한 시험지를 내밉니다. 지금 가진 걸 지키려다 미래를 놓칠 것인가? 지금 가진 걸 내려놓고 새 판으로 건너갈 것인가? 지금 한국 버스는 정확히 그 갈림길 위에 서 있어요. 내연기관 시대의 코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전기버스라는 새 시대에서도 다시 한번 최고의 대명사가 될 것인가? 다행히 신호가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 시장 조사를 보면 베트남 전기버스 시장은 아직 규모가 크지 않지만 앞으로 몇 년간 연평균 두 자릿수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이 새로운 시장에서 현지에 뿌리내린 한국계 합작법인이 유의미한 사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쌓은 신뢰라는 자산이 새 판에서도 힘을 낼 조건은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갖춰졌다는 것과 실제로 이긴다는 건 다른 이야기죠. 이 질문의 답은 베트남 시장 하나의 승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상용차 산업이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을 어떻게 먹고 살지, 나아가 우리 세대가 두 손으로 쌓아놓은 제조업의 위상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지가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접어볼게요. 베트남 대형 버스 시장을 한국이 통째로 삼킨 건 결코 어느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튼튼하게 잘 만든 물건, 하이반 고개를 여유롭게 넘어서는 기술, 은행에서 담보가 되어준 잔존가치, 유니버스가 아니면 안 된다던 기사들의 마음, 그리고 3년이 아니라 10년 넘게 묵묵히 견뎌낸 시간. 이 모든 게 함께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가격은 이